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파트 2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이제 그 환율,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선물 환율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요. 지난 4시간 동안 저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집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는 그 어떤 학자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제학에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위쪽에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그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PPP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그게 이제 피시 효과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되면 나머지 따라서 이제 이자율과 환율이 결정되는 거를 우리가 국제 피시 효과라고 부르고, 이자율과 선물 환율의 관계는 제가 특별히 두 줄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 줄은 다른 이쪽에 한 줄짜리는 그 예측을 하는 거지만 이 두 줄짜리는 뭐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지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페리티고요. 그 다음에 선물 환율과 환율의 차이는 저희가 점선으로 제가 찍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래 예측치인 거죠. 어떤 예측치가 맞는지. 뭐 이게 전부 다 맞는다면 선물 환율과 그 관계가 연결이 될 텐데 그 미래 예측치가 과연 지금 현재의 환율인지 선물 환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 그 거래를 할 때 한 시장에서 뭔가 벌어지면 이 표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단기 장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맞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정책 이자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러 환율이 강세가 됐습니다. 이유는 달러 보유를 하겠다는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이 약세가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약화된 거죠.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그 어떤 회사가 앞으로 벌 돈들을 쭉 예측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데 이 할인하는 이자율이 커지니까 주식의 밸류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주로 이거는 이제 그 미래 산업들 뭐 IT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앞으로 많이 버는 회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 미래에 들어오는 수익들이 더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그런 이유로 주식이 약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약세가 됐습니다. 뭐 이유는 시장 이자율이 정책 이자율 인상에 따라서 따라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각각 이런 이유에 의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정책 이자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갈까봐 정부가 겁이 나니까 한국 이자율을 올렸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더니 이제 그 시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화 보유가 증가를 하니까 원화 환율이 강세가 되고 또 주식 밸류에이션이 약화가 되니까 주식이 약세가 되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서 채권이 약세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론과 어떻게 됐는지. 이론과 괴리가 엄청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이 이자율이 올랐는데 환율이 절상이 된 거죠. 국제 피시 효과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예전에도 뭐 이번 제가 설명은 이 시간에 드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이론 경제학적 이론은 뭐냐면 주식과 채권이 대체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미국이나 서울이나 둘 다 주식도 약세, 채권도 약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런 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괴리는 느끼신 분은 있었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달러도 강세가 되고 한국
원화도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안 됐겠죠. 이런 이제 이론적인 해석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그 국제 피시 효과의 반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기와 장기 효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채권의 대체 관계가 다른 거는 요즘은 오히려 이 자본시장이라는 걸 하나의 자산시장으로 보는 컨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뭐 주식이 약세가 되면 채권도 약세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얘기한 대로 당시의 시장을 보는 포커스가 중요한 겁니다. 포커스가 자산시장을 하나로 볼 건지 아니면 자산시장에서 뒤로 나눠서 볼 건지. 그러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거는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을 하나씩 이해하고 시장의 그 당사자들이 지금 포커스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그 두 통화가 모두 강세가 돼야 되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니까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한국 이자율의 상승의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올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신용시장의 약화가 있는 건지 이렇게 보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원화 환율 약세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라갔다면 환율의 관계는 거의 똑같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다른 시장, 이자율 시장의 강도에 의해서 채권 시장의 강도에 의해서 이런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좀 드려보면요. 저희가 파트 2에서 조금 뭐 경제학 수업 같이 무슨 효과다, 저런 효과다, 이름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표 있죠? 오늘 나온 그 표를 하나 머릿속에 두시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 일어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네. 그럼 반대로 움직이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를 또 찾아보고, 코멘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해보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그 본인의 생각과 100% 일치하면은 앞으로도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시장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면 그러면 투기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트레이딩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현재 시장의 이해에 난 동의하지 않아. 나는 이런 쪽으로 달리 생각해. 그렇다면 그 달리 생각하는 게 따라 현재 시장이 보는 거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쪽 거를 팔면 되는 거죠. 결과는 내 생각이 맞으면 버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트 2에서 설명드린 것들이 앞으로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할 때 가격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